자, 전산회계 1급 115회 이론입니다. 이론 1번. 다음 중 회계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의 근거가 되는 가정으로 적절한 것, 맞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이 기말 결산 정리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실무 문제 보시면 쭉 밑에 계속 내려가다 보면 문제 5번 있죠. 결산 정리 사항,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 결산 정리 사항, 결산 분계 이렇게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거 왜 하냐, 어떤 가정에 의해서 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와서, 자, 1번 볼까요? 발생주의 회계라고 나왔는데, 이 발생주의 회계랑 짝꿍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다? 현금주의가 있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발생주의는 뭐냐? 발생주의는 현금,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그 전에 뭔가 권리나 의무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 장부의 수익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일단은 장부에 적는다는 게 발생주의고, 현금주의는 뭐냐면 무조건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적는다 라는 게 현금주의예요. 이게 조금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12월 31일에 결산 분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이 발생주의에 의해서 1년 내내 회계를 해요. 우리는 굳이 12월 31일 결산 정리를 하기 위해 할 때 발생주의 때문에 한다? 요건 아닙니다. 오케이? 이건 그냥 회계 기본 가정 하나일 뿐이고 기말 결산 정리의 근거가 되진 않는다. 오케이? 자, 2번 기업 실체의 가정. 요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지엽적인 요소라서. 기업 실체의 가정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있으면 뭐 대표님이 있겠죠? 사장님이 있겠죠? 사장님과 회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주체다 이거예요. 회계는 회사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장부도 독립적으로 작성된다. 이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 딱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3번 계속 기업의 가정. 요거 뭡니까? 말 그대로 들어가 있죠.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 운영할 거예요. 계속 기업의 가정 요거고. 4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건 뭐야? 우리 회사 장부를 보고할 때 기간별로, 대표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별로 작성해서 보고할 거예요. 왜 기간별로 작성해요? 올해랑 작년이랑 똑같은 기간으로 보고 비교하면 조금 더 뭔가 자료를 비교하기가 쉽겠죠. 이래서 기간별 보고를 한다. 그러면 아까 1번은 아니라고 했고, 2번 기업 실체의 가정. 아니, 사장님하고 우리 회사하고 독립적, 그건 알겠어. 그게 기말결산의 정리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죠? B. 3번 계속 기업의 가정. 우리 회사 망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근데 12월 31일에 분계를 굳이 정리를, 요 분계하면 막 뭐 이런 것도 하잖아. 보험료, 성급비용 이런 것도 하고 우리, 그쵸? 요런 분계, 우리 회사가 안 망하니까 요 분계를 한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4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 요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9월 1일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얼마 냈냐면 보험료를 800만원 냈어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어떤 분계를 해요? 이 보험료 800만원 중에 올해 보험료,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 없는 얼마예요? 300만원의 보험료를 버려주는 분계를 하죠. 정리하는 분계를 하고, 반대편에 선급비용 요런 식으로 적는다. 선급비용 300만원 요런 분계를 언제 한다? 기말 결산 정리를 할 때 요런 분계를 하죠. 우리 이거 문제 맨날 푸는 거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답은 몇 번? 4번. 기말 결산 정리는 왜 한다? 기간별 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다. 기간별, 우리 회사 1월 1일부터 31일에 대한 요 기간에 대한 정확한 수익, 비용,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한다.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됐죠? 2번 가볼게요. 자, 문제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요 당좌 자산 뭐예요? 자산의 종류. 그러니까 자산을 여러 개로 나눴을 때 우리 알죠? 당, 재, 투, 유, 무, 기. 요거 알아두시면 좋다고 했죠. 당은 뭡니까? 당좌 자산. 재는 재고 자산. 투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자산이 구성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재에서 끊어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거를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1년 초과해서 현금화가 되는 걸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얘네는 비유동자산이고 얘네는 유동자산이고. 됐죠?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야?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그러니까 현금화가 이게 지금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간단 말이야. 당좌자산이란 건 뭐예요? 현금화가 제일 빠른 애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다 지울게요. 뭐 상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선수수익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답을 알 수 있을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라 이런 문제? 계정 과목이 1개, 2개, 3개, 4개 나온 문제는요, 여러분들 실무 시험 볼 때 컴퓨터에 요 화면이 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들어갑니다. 어딨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뚜뚜뚜 어딨어? 여기 있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코드별로 나오죠? 요 코드는 당좌자산. 그럼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씩 쳐볼게요. 화면이 좀 좁으니까. 자, 선급비용 쳐볼까요? 컨트롤 F, 선급비용. 133번이네. 133 어디 있습니까? 당좌자산 요 범위 안에 속해 있다. 그럼 얘는 당좌자산이니까 맞고, 미수금 당연히 얘는 뭐예요? 미수금 받지 못한 돈 받겠네. 근데 이건 장기미수금이에요. 큰일 날 뻔했죠? 엔터 120번 미수금, 얘도 마찬가지로 당좌자산 맞습니다. 그쵸? 미수수익, 수익이 왜 여기, 이거 수익 아니죠? 이름만 미수수익이지 실제로는 뭐다? 116번 당좌자산이다. 그럼 다음 몇 번? 4번이 틀렸네. 선수수익 뭐길래? 선수수익은 뭐로 나오냐면, 선수수익은 263번 유동부채로 나옵니다. 여기 범위에 들어가요. 선수수익은. 됐죠?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오케이, 3번 갑시다.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 단가 결정 방법이 뭡니까? 단가 결정 방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요런 애들을 단가 결정 방법. 단가라는 건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얼마, 요거를 줄여서 단가라고 하고, 요 단가를 구하는 방법들이 총 4개 정도 많이 나옵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요렇게 4개가 있고요. 요 4개 중에 요 아래 사례에 맞는 방법 찾으면 되겠죠. 자, 개별법도 맞아요. 개별법도 맞아. 단가 결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잘은 안 나오지만. 자,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의 가정이 유사하대. 그러니까 실제 물량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사고 팔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방법들은 사실은 다 가정이잖아요. 그쵸? 이걸로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저걸로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다 그냥 가정일 뿐이잖아. 그쵸? 실제 실제 물량 흐름과 요런 어떤 방법을 했을 때 걔가 유사하대. 실제 흐름과 유사하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쌤 생각엔 요게 중요하다고 봐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대. 오케이.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대. 여기에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어.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2번입니다. 선입선출법 2번이고, 요거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답은 2번이니까 뭐 맞추신 분은, 알고 계신 분 넘어가도 됩니다. 자, 왜 2번이냐? 요거 첫 번째 가정,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의 가정이 유사하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팔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 사장님, 여러분 편의점 가면 물품 진열대 물건이 있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구운 계란이 이렇게 구운 계란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는 입고가 1월 10일에 됐고요. 입고라는 건 편의점에 들어온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계란은 1월 12일에 입고가 됐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당연히 뭐부터 팔려고 할까요?
첫 번째 들어온 1월 10일에 들어온 계란을 먼저 팔려고 하겠죠. 근데 선입선출법 요게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선입선출 요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선입선출은.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수익 비용의 대응에 부적합하대. 이게 뭔 소리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뭐 1월 1일하고 1월 2일하고 비교한다 요거 말고 좀 길게 볼까요? 첫 번째 물건은 입고가 1월 1일에 됐어요. A 물건은. 두 번째 물건은 입고가 언제 됐냐면 8월 1일에 됐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 자, 그리고 매출을 언제 했냐면 9월 1일에 매출했어요. 근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9월 1일에 매출했는데 요게 뭐야? 수익. 요거에 대한 원가를 8월 1일에 요 입고된 거랑 매칭시키면은 좋을 텐데 예전에 들어온 1월 1일 거랑 매칭을 시키겠죠. A 물건이랑. 왜? 선입선출이니까. 요게 뭐야? 비용.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9월 1일에 일어난 수익을 인식을 할 때 대응되는 원가를 8월 1일 거를 매칭시켜야 좋을까요? 1월 1일 거를 매칭시켜야 좋을까요? 당연히 8월 1일이죠. 8월 1일하고 9월 1일하고 날짜 차이가 사이에 별로 안 나니까 대응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최신 시세가 적용될 거 아니야. 제일 최근의 시세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옛날 거랑 대응되니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쵸? 요거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 가정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만약에 물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입고를 언제 했냐면 1월 1일에 입고를 했습니다. 얼마 주고? 100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월 1일에 물건을 팔았어요. 언제? 얼마에 팔았냐면 얘는 200원. 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 과대계상 되겠지. 과대계상 되겠지.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하나를 더 할게요. 입고를 1월 1일에 100원에 입고했고요. 1월 5일에 150원짜리 입고했어요. 그러고 3월 1일에 3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 300원에서 비용은 100원이 될까요? 150원이 될까요?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거니까 100원짜리 먼저 까겠죠? 그럼 순이익이 얼마예요? 순이익이 200원이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후입선출법으로 한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똑같아. 300원짜리를 팔았는데 대응되는 원가가 먼저 들어온 100원이 아니라 후입 나중에 들어온 150원짜리가 된단 말이야. 대응되는 원가가. 그럼 순이익이 얼마로 계산됩니까? 순이익이 150원이 되겠죠. 그럼 결국엔 뭐야?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입선출일 때는 순이익이 200원이네. 후입선출일 때는 순이익이 얼마? 150원이네. 선입선출법이 순이익이 더 크게 계산되는구나. 물가 상승할 때는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과대 계산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아우 됐죠? 알차게 했다. 4번 갑시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래로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유형자산이 있어. 근데 그거 구입 비용이 아니라 구입은 예전에 이미 했고 구입을 하고 나서 또 추가로 돈 썼을 때 그때 그걸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이게 좀 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간의 지우면 이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이게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야? 비용 처리하는 게 있고 또 뭐로 있냐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알고 있니?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쉽죠? 이거는
회계 1급 하시는 분들이면 후딱후딱 가야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뭐야? 내가 돈을 쓰기 썼는데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야.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가치가 상승,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뭐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수익적 비용이니까 수선비를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 처리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비용이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를 합니다. 됐죠?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건 비용 처리니까 수선비, 수익적 지출을 뭐 가치가 유지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 1번 건물에 피난시설을 설치. 원래 우리 건물에 피난시설이 없었어. help. 피난시설이 없었는데 건물 안에 피난시설이 생겼단 말이야.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얘는 자본적이네. 안 되고요. 2번 내용연수를 연장. 건물에 원래 기둥이 2개밖에 없었어. 내용연수 40년. 근데 가운데에다가 무너질 것 같아. 기둥 하나 더 박았어. 그럼 이 40년밖에 쓸 수 없던 건물을 10년 정도 더 쓸 수 있게 되겠죠. 내용연수가 요때 연장이 됩니다. 그쵸? 얘도 뭐야? 가치가 증가하겠지. 자본적. 3번 건물 내부 조명기구를 교체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건물 안에 전등, 형광등 하나 갈았다고 건물의 가치가 증가할까요? 아니죠. 그냥 건물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야. 요게 정답이네. 요게 수익적 지출이 된다 요거죠. 오케이. 4번 상당한 품질 향상. 상당한 아주 베리굿이에요. 그쵸? 뭔가 가치가 증가하겠다. 그지? 답은 몇 번? 3번. 4번도 상당한 품질 향상이니까 자본적이다. 오케이. 답은 3번. 5번 갑시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하고요.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무형자산은 상각 완료 후에 잔존가치로 1,000원을 반드시 남겨둔다 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오케이.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치가 없어요. 0원입니다. 0원. 오케이. 반대로 유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잔존가치가 있고 한 10% 정도를 남겨놔요. 잔존가치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자면 잔존가치라는 게 뭐냐면 잔존, 남아있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믿기지 않겠지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얼마 주고 샀냐면 100만원 주고 샀어. 그리고 요거를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는 이 100만원짜리를 5년에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면 비용 처리가 얼마가 될까요? 100만원 비용 처리가 다 됐어. 5년 동안. 그러면 이 컴퓨터의 가치가 진짜로 0원이 될까요? 내가 실제로 아직 이 컴퓨터 타닥타닥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밖에 나가서 컴퓨터 팔면 돈 하나도 못 받아? 그건 아니겠죠.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은 뭔가 이 구성된 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실제로 팔면은 팔린단 말이야. 돈을 단돈 1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잔존가치를 남겨놔요. 뭐는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말 그대로 고철값이라도 받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남겨두지 않는다. 1,000원도 안 남겨놔. 알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2, 3, 4는 맞는 내용이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2번 무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둘 다 사용 가능하다. 뭐 당연하죠. 단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맞으면 정률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은 정액법, 요건에 맞으면 정률법도 가능하다. 3번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회계 처리할 때는 감가상각 회계 처리할 때 우리 12월 31일 결산분계하죠. 그때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직접법의 반대가 뭐냐면 간접법이 있습니다.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감가상각이 간접법이에요. 뭔데?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는 분계. 요게 간접법이고, 그럼 반대로 직접법은 뭐냐? 직접법은 차변의 감가상각비를 적는데 대변에
바로 그 자산 이름을 적는 거야. 내가 비품을 감가하고 있어? 그러면 비품이라고 쓰는 거야. 내가 영업권을 감가하고 있어? 바로 영업권이라고 쓰는 거야. 요게 직접법이고, 무형자산은 대부분 직접법을 씁니다. 근데 유형자산은 대부분 간접법을 써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이니까 일반적으로 직접법 맞습니다. 4번 무형자산 중에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야. 전산회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됐죠? 답은 몇 번? 1번.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치 있다 없다? 잔존가치 없다. 왜? 형태가 없으니까 고철값도 못 받아. 오케이? 답은 1번. 6번 갑시다. 문제 6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랐을 때 부채가 아닌 거, 부채 빚이 아닌 거. 근데 뭐 이걸 이론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계정 과목 4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4개가 나오면 이게 또 시험 보면 긴장하니까 실수한단 말이지.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하나씩 쳐보면 되지. 여기에서 부채가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1번 임차보증금 쳐볼까? 컨트롤 F 찾기. 임차보증금 엔터. 나왔네. 임차보증금 뭐래? 기타 비유동 자산이야. 얘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 1번 끝났네요. 2번 3번 4번 다 부채입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야. 퇴직급여 충당 부채? 뭐예요? 우리 회사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 줘야 돼요. 그쵸?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부채로 인식을 해놓는 거예요. 퇴직금 못 주면 안 되니까, 그죠? 미리 부채로 인식을 해놔야겠죠? 이름에 그냥 부채라고 써있네. 선수금 뭡니까? 계약금을 받았을 때. 계약금이야, 선수금은. 그쵸? 근데 계약이 만약에 취소되면 이 계약금을 다시 돌려줘야겠죠. 반환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야. 계약이 취소되면. 그쵸? 결국엔 뭐야? 부채죠. 아직은 부채. 계약이 완료가 되고 성사가 돼야 뭐 그때는 어떻게 되겠지만 지금은 뭐다? 계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채예요. 갚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4번 미지급 배당급. 애초에 미지급 들어갔잖아. 그럼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채겠죠. 내가 우리 회사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씁니다. 답은 몇 번? 1번. 임차보증금은 뭐다? 기타 비유동 자산. 오케이. 답은 1번.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방을 빌렸어. 그럼 방을 빌릴 때 월세도 주지만 그 전에 뭐부터 준다? 보증금부터 줍니다. 이 보증금 500만원 만약에 줬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우리 회사가 이 방에서 다시 나갈 때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야. 만약에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반대가 뭘까요? 임대보증금이겠죠. 우리 회사가 방을 빌려줘,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먼저 보증금 500만원을 받겠죠. 이게 임대보증금이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요 사람이 나 이제 나가요. 그럼 어때? 이 보증금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요거는 부채야. 만약에 임대보증금이었으면 얘도 부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야? 임차보증금. 우리가 빌릴 때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우리 회사 자산이다 이거야. 부채가 아니라. 답은 1번입니다. 7번 갈게요. 문제 7번. 다음에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것. 자본 항목 뭐가 있습니까? 자본 항목은 기, 이. 자본금,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아유, 글씨 쓰기도 힘들다. 그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는 이익 잉여금. 요렇게 5개를 자본 항목이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의 계정 과목 중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계정 과목 중에 들어가서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을 합격하려면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검색해보면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이 자본 잉여금이네. 두 번째 감자차익 자본 잉여금이네. 세 번째 자기주식. 이건 처분이익이니까 안 돼요.
그냥 자기 주식은 뭐야? 자본 조정이네. 아까 1번, 2번이 잉여금이었잖아. 자본 잉여금. 그쵸? 그럼 답은 3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안 쳐봐도 알겠죠? 자본 잉여금은 여기 있네.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그쵸? 답은 3번이에요. 문제 8번 갑니다. 자, 문제 8번이고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 쓸 때 쓰는 요 공식들을 쌤이 미리 써놨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지금 이 영상 멈추시고 바로 필기하시고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합격하시려면. 무조건. 그리고 요 정도는 회계 2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회계 1급 하는데 당연히 알아야죠. 자, 영업이익을 구하래요. 영업이익은 어디 있어? 여기.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매출 총이익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요거부터 구하셔야 되고요. 이거 구하려면 자, 순매출액 있나요? 순매출은 없고 총매출은 있습니다. 요 총매출을 이용해서 순매출 먼저 구하고, 그럼 요거 구했고, 매출 원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결국엔 뭐야? 1번부터 계단식으로 계속 구하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 4개를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하나라도 모르면 이런 문제를 못 풉니다. 알겠죠? 조금 힘들어도 요거 4개는 다 아셔야 되고 갑니다. 자, 일단은 매출원가부터 구해볼게요. 기초재고는 기초재고 여기 써놓지 또 여기다 써놓냐, 그죠? 기초재고 5만원이. 그러면 또 글씨로 쓰면은 못쓰니까. 자, 순매입액은 지금 보시면 순매입은 없는데 총매입은 있어요. 그럼 총매입 30만원에 매입과 관련한 애누리, 그쵸? 요런 애들 다 빼줘야겠죠? 지금 애누리 하나 있고 없죠? 운반비도 보시면 없고요. 그러면 총매입 30만원에서 2만원 차감한 28만원이 순매입이 되고, 빼기 기말재고는 0으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기말재고 빵.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 될까요? 매출원가는 5만원에 28만원 더한 33만원이 매출원가가 된다. 그쵸? 자, 그러면 매출원가 구했습니다. 매출총이익은 이렇게 될 33만원이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순매출액 구해야겠죠? 순매출액도 아까 없었어. 총 매출액에서 매출과 관련한 할인, 환입, 애누리, 지금 매출 할인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바로 할게요. 50만원에서 만원 차감한 49만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야? 매출 총이익은 16만원 되겠네요. 매출 총이익은 16만원. 됐죠? 그러면 영업이익, 이 나오겠네 이제. 영업이익, 우리가 구하고 있는 영업이익 16만원에 이 문제가 또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판관비를 빼야 되는데 어떤 게, 요거 좀 올려도 되겠죠? 요쪽을 올릴게요. 어떤 게 판관비고 어떤 게 영업의 비용인지, 같은 비용은 비용인데 어떤 게 판관비고 어떤 게 영업의 비용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포인트가 됩니다. 이 문제는. 됐죠? 판관비는 뭐야? 비용은 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을 판관비라고 하고요. 우리 회사의 영업과는 관련 없는 외적인 비용을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비용이죠. 말 그대로 안 나와도 되는 이상한 비용이고, 판관비는 뭐야? 내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 뭐 영업을 하는데 이자가 돈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돈을 안 빌리고 이자 안 내도 영업은 할 수 있어요. 이자 비용은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입니다. 아니고요. 급여, 직원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활동 하는데 요거 빼야겠죠. 그러면 급여 체크해 놓고, 판관비, 통신비, 통신해야 될 거 아니야. 인터넷 없이 어떻게 해. 감가상각비,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을 해야겠죠. 영업활동하면. 그럼 당연히 감가상각비 발생할 거고. 배당금 수익, 우리 회사는 매출로 인해서 영업을 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제품 매출을 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지, 뭐 배당금을 받아먹는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수익이잖아. 비용 아니잖아. 그죠? 임차료, 우리 회사 건물 땅 없으면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영업활동할 때 필요하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우리 회사 영업할 때
굳이 유형자산 팔아야 돼? 계속 쓰면 되지? 이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됐죠? 그럼 판관비는 급여, 통신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4개 더하면 얼마일까요? 좀 이렇게 4개 체크한 거 2만원, 만원, 5천원, 2만 5천원 6만원이네요. 뭐야? 그럼 영업이익 얼마? 영업이익 10만원. 답은 몇 번? 3번.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센스 있게 나 뭐가 판관비인지 모르겠네, 나 뭐가 영업의 비용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돼? 들어가서 쳐보시면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하나씩 쳐보시면 얘가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잘 나온다. 답은 몇 번? 3번. 오케이, 9번 갑시다. 자, 문제 9번. 다음 중 이제 원가 얘기네요. 보조 부문 원가 배분하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은 3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직접 배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이 있고, 마지막 상호 배분법이 있어요. 요거 3개는 특징만 잘 알아두시면 문제 무조건 맞추고 갑니다. 자, 직접 배분법은 특징이 뭐예요? 직접 배분법은 첫 번째로 난이도가 쉬워, 단순해요, 계산 방법이. 상호 배분법은 난이도가 어떨까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 사이에 낑겨 있는 단계 배분법은 그냥 중간입니다. 쏘쏘 중간.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가 직접 배분법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직접 배분법은 매우 부정확해요. 계산 결과가 신속하지만 부정확해. 오케이? 상호 배분법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정확해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낑겨 있는 단계 배분법은 쏘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직접 배분법은 계산할 때 모두 뭐가 나온다 모두 무시하고 그냥 계산해버려요. 상호 배분법은 모두 고려해서 하나하나 다 고려해서 계산해요. 중간에 낀 단계 배분법은, 요건 중요한데, 중간에 낀 단계 배분법은 고려를 하긴 하는데 몇 번만 고려하냐면 한 번만 고려해요. 한 번만 고려를 하고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볼게요. 1번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는 직접, 단계, 상호가 있고 이들 배분 방법에 따라서 전체 보조 부분 원가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럼 일단 넘어가봐. 2번 상호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 분간 상호사 고려. 다른 배분 방법의 계산 복잡. 그렇죠. 이거는 맞죠. 3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간 순서. 보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있겠죠. 순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4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원가 배분에는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단순 간편. 맞네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는요,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는 내가 직접을 사용하든 단계를 사용하든 상호를 사용하든, 지금 이게 좀 말에 함정이 있는 거야.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는 일정해요. 근데 배부를 하고 나서 이 배부되는 금액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배부하기 전에 그냥 그 원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 배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생겨? 배부를 하고 나서 그 배부하는 금액은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배부하기 전 그냥 전체 원가는 일정하다, 요 소리입니다. 오케이, 답은 1번 틀렸어요. 이 문제는 지금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요 문제는 요것만 아시면 요런 유사한 문제는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10번 갈게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에 원가 분류 중 분류 기준이 같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분류 기준을 정해서 어떤 원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서로 짝꿍이 되는 애들이 있다 이거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변동 원가가 있네요. 요건 당연히 뭐랑 짝꿍일까요? 보시면 변동 원가가 있으면 고정 원가가 있겠죠. 가와 라가 짝꿍이다.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변동 원가는 뭔데? 내가
생산량을 만약에 늘리면 늘릴수록 원가도 같이 늘어나는 거. 발생하는 원가가 생산량과 비례해서 같이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전력비 같은 게 있겠죠. 내가 제품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전기를 많이 쓰게 되겠죠. 당연히 공장 기계를 많이 돌리니까. 요런 애들을 변동비라고 합니다. 변동원가. 오케이? 고정원가는 뭐냐면 내가 생산을 1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원가의 발생량이 일정한 거예요. 요런 걸 고정원가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뭐 공장 임차료 같은 거, 월세 같은 거. 그죠? 내가 제품을 1개 만들던 2개 만들던 3개 만들던 공장 월세는 어때? 공장 월세는 똑같다. 100만원.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요런 애들을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는 짝꿍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가와 라를 뭐라고 하냐면, 가와 라를 원가 행태에 대한 분류라고 합니다. 원가 행태에 대한 분류. 원가가 고정이 되어 있는지 변동하는지 이런 걸 원가 행태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보기에 가와 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 없다? 가와 라가 없다. 가나 아니고 4번에 보시면 라바도 아니죠. 가와 라 없는데, 그러면 답은 벌써 2번 아니면 3번. 여기서 찍어도 벌써 정답률이 50%. 그죠? 답은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자, 나 볼게요. 나는 뭐라고 했냐면 관련 원가라고 했네. 관련 원가는 뭐랑 짝꿍일까요? 관련 원가, 직접 원가, 매몰 원가, 간접 원가. 근데 보시면 다의 직접 원가가 당연히 바의 간접 원가랑 짝꿍이겠죠? 직접 간접. 그렇죠? 요거부터 해볼까요? 다와 바, 직접 간접.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대한 분류라고 합니다. 요 추적 가능성이 뭐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가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 안에 바퀴가 몇 개 들어가요? 보통 승용차 1, 2, 3, 4 4개 들어간. 1개, 2개, 3개, 4개, 바퀴 4개구나. 셀 수 있네. 그죠? 요런 셀 수 있는 거,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애를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전기료, 전력비가 얼마가 들까요? 알 수 있을까? 당연히 모르겠죠. 이거 한 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동차를 정말 많이 만드니까. 그쵸? 생긴 게 좀 이상하지만 자동차예요. 정말 많이 만드니까 이 전력비가 정확하게 이 한 대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요런 애들, 셀 수 없는 애들 뭐라고 하냐면 간접원가라고 합니다. 셀 수 있으면 직접원가, 못 세면 간접원가. 오케이? 얘네들 뭐라고 한다? 추적 가능성에 대한 분류라고 한다. 그럼 지금 다랑 바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다 없다? 없다. 답은 몇 번? 3번. 관련 원가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마에 있는 매몰 원가랑 관련이 있는데, 요건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관련 원가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좀 더러우니까 지울게요. 지웁니다. 하나, 둘, 셋, 뿅. 관련 원가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회사 다음 달에 생산량 늘리자. 아니야. 유지하자. 아니야. 줄이자. 그러면 케이스마다 계산을 해봐야겠죠. 원가 계산을. 요럴 때는 비용이 어떻게 된다. 수익이 어떻게 된다. 요럴 땐 어떻게 된다. 요럴 땐 얼마다. 요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나의 이런 의사결정할 때 관련이 있는 원가들, 얘네들을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있다. 오케이? 그런데 마에 있는 매몰 원가라는 건 뭐냐면, 매몰이라는 게 이게 땅이에요. 땅 밑에 파묻힌 걸 매몰이라 그래. 매몰. 그러니까 땅 밑에 파묻혔으니까 얘를 다시 파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냥 묻혔으니까 끝난 거예요. 매몰 원가는 과거에 대한, 과거 의사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원가거든요.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는 과거 의사결정 때문에 발생한 원가일 뿐이고, 앞으로 미래 의사결정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매몰됐으니까. 요걸 매몰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몰 원가라는 건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비관련 원가라고도 해요.
얘는 관련원가. 뭐랑 관련이 있다? 나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비관련원가는 뭐랑 관련이 없다? 나의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 관련성에 대한 분류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관련성에 대한 분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론 11번. 좀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비교적.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24년 제조작업 지시서 200에 대한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정 배부액, 요게 두 번째 구해라. 예정 배부율 구하는 거 진짜 쉬워요. 예정 배부율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예정 간접 그냥 빼. 예정 원가 나누기 예정 시간 하면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오케이? 두 번째,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위에서 구한 예정 배부율 있죠. 예정 배부율 요거에다가 곱하기 실제 시간을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와요. 됐어? 그럼 끝났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24년 거 구하라 했어요? 그럼 23년이 어쩌고 저쩌고 볼 필요 없잖아. 24년 예정 원가 380만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80만원 나누기 예정 시간 몇 시간이래? 예정 시간 8만 시간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예정 배부율 벌써 나온다 이거야. 380만원 나누기 8만원. 답은 몇 번? 3번. 끝났잖아. 이것만 해도. 그쵸?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은 아이고 오타 났네요. 예정 배부이 아니라 배부다. 예정 배부율 47.5에다가 곱하기 실제 시간. 근데 실제가 11,000, 2만 뭐야? 여기도 10만도 있고. 지금 뭐라 그랬어? 24년에 200에 대한 거. 지시서 200에 대한 거 11,000시간 곱하면 나오시겠다. 끝났죠? 그쵸? 47.5 곱하기 1만 11,000 하면 52만 2,500원. 요게 예정 배부액이 된다. 다음 몇 번? 3번. 요거 그냥 맞춰주세요. 오케이. 12번 갑니다. 자, 문제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 품환산량 차익. 요거 뭐 이제 앞으로 여러 번 문제가 나오겠지만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완성 품환산량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이 두 방법이 지금 따로따로 있잖아요. 요 두 개 방법이 따로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요겁니다. 기초 제공품 차이 때문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방법이 갈려요. 오케이? 2번, 3번, 4번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나중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 계산했을 때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이 기초 제공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를 계산에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기초 제공품 고려를 하면 선입선출법이고, 나 기초 제공품 고려 안 할 건데? 그러면 평균법이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딱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요번에는 요 문제에서는 개념만 이렇게 잡고 가면 되고, 나머지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문제 13번부터 세무회계죠.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 납세,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자,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금 납부해야 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이자. 맞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 그러니까 매출액이 좀 적으신 분들, 요분들을 간이 과세자라고 하고, 이 간이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요거 두 개 맞아요.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굳이 부과를 안 하지만 할 수 있다. 3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하여 신고만 할 수 있다. 벌써 말해서 좀 어색하죠? 신고만 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다시 볼게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는 데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 뭐냐면 만약에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요 법인이 사업자를 하나 냈어요. 사업자. 근데 이렇게 사업자를 운영을 하다가 다른 주소에 사업자를 또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자가 두 개가 됩니다. 이 법인은 A 법인은 사업자가 두 개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두 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금 신고도 한 번, 두 번 해야 되고, 납부도 한 번, 두 번 해야 돼요. 근데 귀찮죠. 어차피 우리 법인에서 세금은 다 내는 건데 세금 신고도 두 번 해야 돼. 장부도 두 번 작성해. 세금도 두 번 내.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 하나로 묶어. 하나로 묶어서 그냥 요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한 번에 하는 거야. 세금 신고도 한 번에, 부가세도 한 번에 납부하는 거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오케이? 그래서 신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납부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답은 3번 틀렸어요.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둘 다 돼요. 4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영세율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영세율도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인데 영세율을 적용을 받으면 영세율이라서 세율이 0%인 과세사업자일 뿐인 거야. 완전 면세가 아닙니다. 과세는 과세인데 0% 과세되는 게 영세율이에요. 엄연히 다릅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알겠죠? 만약에 내가 면세사업자다 그러면 원래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뭐라 그랬어? 면세가 아니라 영세야. 영세는 뭐다? 과세사업자다. 0%가 적용되는 과세사업자다. 그래서 똑같아요.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자,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답은 3번. 오케이, 14번 갑시다. 자,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아서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가능한 거 1번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되죠. 대표적으로 안되는 거죠. 이게 뭔데? 내가 그러니까 원재료를 100원에 사고, 근데 부가세 10원이 붙겠죠. 부가세 대급금 100원 10원 해서 110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내가 이걸 막 가공을 해서 팔 때 제품 매출을 200원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만약에 면세품이야. 면세품.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붙어 안 붙어? 20원이 안 붙어요. 그러면 내가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부가세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매입세 공제받은 부가세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0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두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면 나중에 환급 받아요. 부가세 대급금. 그럼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 안 있을까? 안 있겠죠. 너네 지금 부가세 납부도 안 하는 면세품 팔면서 부가세 환급은 받으려 그래? 이런 양아치. 그죠? 그래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고 그냥 매입 원가에 합산해서 처리됩니다. 이게 불공매입이잖아 결국엔. 그쵸? 그래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건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 맞는 말.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야, 알잖아. 불공매입이잖아. 불공매입. 아주 대표적이죠? 공제가 불가능한, 공제가 안되는 매입이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뭐예요? 1000cc 이상의 승용차 등. 오케이? 얘네들은 소형 승용 자동차, 얘네들은 뭐다?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다. 3번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 토지?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땅.
토지는 대표적인 뭐다? 면세와 관련된 자산이죠. 그쵸? 그래서 얘도 1번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토지와 관련된 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제조업이 4번 정답이겠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면세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뭔 소리야? 내가 농민한테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시골에 가서 원재료를 사옵니다. 원재료. 근데 당연히 대부분 농민분들이 농사 지으시는 이 농산물은 대부분이 면세품이겠죠? 뭐 쌀이나 요런 애들, 야채, 채소 요런 애들, 과일, 면세품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사와. 원재료 얼마? 100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있어 없어? 부가세가 없어. 그러면 내가 환급받을 부가세도 없네요. 근데 내가 이걸 막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내가 이걸 가공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과세품으로 바뀌어요. 사람 손을 타면 과세품으로 바뀐단 말이야, 자연물이. 그럼 내가 제품 매출을 200원에 해도 부가세가 붙네? 20원이? 그럼 난 이 20원을 뭐만 해야 되냐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아까 1번 면세품 파는 사람이랑 반대로 억울한 거야. 환급받을 세액은 없는데 납부만 하네? 억울하죠? 그래서 반대로 이 사람들은 나라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요런 경우에 뭘 해주냐면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의제라는 말뜻은 뭐냐면 정식은 아니더라도 인정해줄게 요런 뜻이야. 정식적으로 면세품을 샀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지만 몇 퍼센트 정도 인정해줄게, 요걸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얘는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요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갈게요. 자, 마지막이죠.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무조건 있어요. 대부분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면제를 해준다. 근데 그게 아닌 거 왜 면제해 줄까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현실적으로 발행이 어렵거나, 두 번째 굳이 발행을 해도 뭐라 해야지, 효익이 없다, 경제적 효익이 없다, 굳이 이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경우에 면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1번 택시 운송 사업자. 여러분들 택시 타고 나서 세금 계산서 받아본 적 없죠? 만약에 해달라고 해도 기사님들이 갑자기 도로가에다가 차 세워놓고 세금 계산서 쓰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뒤에서 화물차가 어주 뻥 쳐버리는데, 그쵸? 그래서 이분들은 면제가 된다. 2번 미용업자. 미용실 가서 세금 계산서 받지 않죠? 오케이, 아니고 그러니까 면제가 되죠. 3번 제조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구매 확인서 어디서 들어봤어요? 구매 확인서 우리가 영세율 매출할 때, 영세 매출을 하게 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거 발행을 하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 계산서면 부가세 10%가 붙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 영세율 적용받을 거야, 특별하게 나 10%가 아니라 0% 낼 거야, 이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발급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만 하고 끝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에 대한 적법한 증빙 서류를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구매 확인서고 두 번째가 내국 신용장이에요. 요 둘 중에 하나 증빙이 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거 발행을 해서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잖아. 발행해야 되잖아. 답은 3번.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 대신 세율이 0%일 뿐이지 세금 계산서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분들은 반드시 발행해야죠. 이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면 0% 적용 못 받겠죠?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 4번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하는데 간주 임대료라는 거 계산을 한다. 그럼 요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요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내가 건물이 있어. 임대를 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를 주냐면 임대료, 월세도 주지만 그 전에 뭘 주냐면 보증금을 줍니다. 보증금. 오케이? 만약에 이걸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월세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보증금만 받으면 전세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증금은 여러분 알겠지만 부채야. 나중에 이 사람이 나 나갈게 빠이 빠이 하면 이 보증금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부채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월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세는 당연히 내 돈이니까 수익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수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요. 매출이 생겼으니까. 근데 보증금만 받은 사람들 어때요? 이건 부채야.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안 냅니다. 아 웃기죠? 그치? 근데 뭐야? 이 보증금 그대로 은행에다가 갖다 놓으면 은행에 갖다 두면 그것 때문에 이자가 생기고 수입이 생기네요? 이건 좀 불공평하죠? 월세 내는 사람이 불리하다. 그래서 뭐냐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거 보증금 받았어도 이거를 임대료처럼 환산해서 계산해봐. 그걸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간주는 뭐다? 나는 너를 뭐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너를 임대료라고 생각할 거야. 요걸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어떤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그게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내가 매출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의 수익으로 잡히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매출을 일으켜서 이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냥 법령에 의해서 계산하고 세금만 낼 뿐이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입니다. 요건. 오케이. 답은 3번 됐네요. 자, 이론 수고하셨고 실무에서도 파이팅 해봅시다. 뿅.